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고 있는 키워드들은 저희가 소셜 미디어부터 메타버스 그리고 개인 정보, 오픈 데이터, 데이터 쉐어링 등 다양한 데이터에 관련된 그리고 디지털 IT 기술들에 관련된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궁금증이 다 해소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제별 하나하나가 굉장히 딥한 주제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오늘은 전반적인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다가올 IT 트렌드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주제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볼 문제들을 가지고 조금 추후에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션은요. 저희가 여태까지 나눴던 얘기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Future Talents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 개혁 방안들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도 역시나 저희 진행을 해주실 좌장과 세 분의 패널 분들을 모셨는데요. 마지막 세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에는요. 이번 행사를 주관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그리고 패널에는 우아한 형제들, 우아한 테크코스 운영을 총괄 중이신 박재성 이사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 교수이자 월드뱅크,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 글로벌 기관에서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셨던 최지은 박사님 그리고 끝으로 샌드버드 코리아의 글로벌 인재 확보와 인사 운영을 책임지는 홍기남 총괄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보고 계신 유튜브 댓글로 퀴즈 이벤트 많이 참석해주고 계신데요. 퀴즈 이벤트 참여는 저희가 이 마지막 세션 토크쇼 시작 직전까지 지금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세션 함께 해주시면서 궁금한 질문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여태까지처럼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포럼의 마지막 세션 Future Talents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의 마지막 네 번째 세션 좌장을 맡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는데 또 마지막 세션에는 또 굉장히 훌륭한 스피커분들 모셔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진행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퓨처 탤런트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제 좀 전에 이제 빅데이터나 뭐 마이데이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나왔고요. 또 오늘 주제가 코로나 시대를 넘어 다가올 거대한 변화들 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 기술적인 그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사람들, 인재들, 우리가 갖춰야 된 역량들, 앞으로 어떤 재능들이 필요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거대한 변화를 수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닐지라도 점점 더 가속화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변화, 또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그 주제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세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에 대한 소개는 사실 제가 드리는 것보다 세 분이 직접 또 어떤 분야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한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제가 그 순서대로 소개시켜드리면 뭐 간단히 본인이 하고 계신 그 역할과 또 이제 그 미래 인재상과 관련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우아한 형제들의 우아한 테크 코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재성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우아한 테크 코스라는 10개월짜리 취업자 양성 과정을 리딩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넥스트 스텝이라는 또 사업체를 통해서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재직자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짧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물을 마시려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아닙니다. 또 뭐 저희 이야기 나눌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 샌드버드 코리아, 그 샌드버드 또 글로벌 기업인데요. 지금 한국에 계시면서 글로벌 헤드 오브 피플 오퍼레이션 여기 총괄을 맡고 계신 홍기남 총괄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버드에서 글로벌 피플 오퍼레이션 헤드를 맡고 있는 홍기남입니다. 샌드버드 회사는 일단 세계 최대 채팅 API 솔루션 기업이고요. 올 4월 달에 저희가 국내 최초 B2B 솔루션의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저는 그 전에 오늘의 집 그리고 잔디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에서 인사총괄직을 맡아왔고요. 국내외 다양한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인재 발굴이나 육성에 좀 주력해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그 최지은 겸임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맡고 계시는 직위뿐만 아니라 사실 인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 대해서도 좀 소개시켜 주시면서 본인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서울대 겸임교수로 있지만 그 전에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제대변인으로 있었고 또 작년 초까지는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 그리고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일했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 하나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디지털 경제와 미래의 일자리 관련해서 그런 AI나 같은 기술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한국과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책을 저서하거나 그런 연구하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다양한 그 경험과 역량을 가지신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저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오늘 주제가 퓨처 탤런트인데 그럼 과연 이 미래의 역량 또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다가올 거대한 변화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란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인재상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부터 좀 한번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인재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긴 했습니다만 디지털 경제 시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더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애플 같은 데를 보면은 새로 이제 기업을 인수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 있는 우수한 인재 한 명을 가치를 이제 우리 돈으로 한 30억 정도로 산정해서 그 인수 가격 산정할 때 아예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스타트업 M&A 과정에서도 사실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인재를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인재 경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필요한 인재의 역량은 과연 무엇이냐 이 얘기부터 좀 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순서대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 최지은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유연성입니다. 이제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어느 직종이 유명할 것이냐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스킬이 필요하냐, 어떤 기술이 유명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직종이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이 박스 밖에서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그런 능력인데요. 마지막은 국제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디지털 세계에서 더 이상 국경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도 넷플릭스에서 외국 드라마를 봤고 동시에 외국에 있는 여러분들도 한국에 있는 드라마를 굉장히 쉽게 이렇게 스트리밍해서 볼 수 있고 우리가 직구를 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와 이런 디지털 이코노미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국경이 없어졌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세계 시장을 놓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아까 세션에서 얘기한 그 데이터 규범도 국내 규범뿐만 아니라 해외 규범이 어떻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국제 통상 규범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듣겠습니다. 홍기남 총괄님.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저희가 찾고 있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큰 조직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우위를 가지려면 저희가 필요한 경쟁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재상에 동일하게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역량들로는 뭐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이제 협업을 할 때 좀 많은 분들이랑 거침없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실 뭐 특별히 이제 누군가 지시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스로 좀 문제를 찾아서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도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것 같고, 이런 그 빠른 실행력이 스타트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재들에서 그런 부분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접어들면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저희 그 멤버분들의 내적 동기부여가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게 그 기존에는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뭐 같이 업무를 하는 동료분들이랑 소속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환경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무래도 그 좀 재택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내적으로 그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재택근무 오래 하기 때문에 마지막 얘기는 또 특히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박재성 이사님 이야기까지 듣고 또 저희가 좀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교육기관을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 저희 우한 테크 코스의 인재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첫 번째 인재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하나의 인재 사항으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요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협업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협업을 또 두 번째 인재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교육 커리큘럼에도 협업이 상당히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인데요. 이거는 좀 전에도 말했듯이 뭔가 내적 동기부여, 이런 그동안 저희들이 상당히 수동적으로 학습을 하고 무엇인가 일을 해왔는데, 사실 내적 동기부여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계속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배워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학생들과 소통할 때 어떻게 하면 프로그래밍 자체를 즐길 줄 아느냐,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면서도 또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유연성이라든지 창의성, 글로벌 마인드 이런 부분을 이제 최지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유연성은 뭐 다 세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또 협업 능력 뭐 이런 부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자율성, 뭐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실행력 뭐 이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들으면은 약간 이제 교과서적이다 이렇게, 언제는 그런 인재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추가 질문 드리자면은, 그렇다면 과연 이런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재상 또는 디지털 이코노미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인재와 그 과거의 인재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네. 박재성 이사님. 네. 저희가 이제 그 산업혁명,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아무래도 주어진 그 지식을 잘 배우고 누군가가 시켜서 일을 그 잘하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좀 긴장이 돼서 그런지 좀 질문이 다시 한 번만. 네. 그 제 질문은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해주고 계십니다. 네. 과거 시대 인재상과 예. 디지털 양대 시대 인재상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저도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경쟁 관계를 가지고 혼자 학습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학습을 하고 협업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이전에는 사실 도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 해결력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발견하는 게 부족한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문제들 지금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인지하고 발견해서 그걸 해결까지 하는 저는 이거를 리더십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이 방향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에 그 덧붙이시거나 아니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두 분 뭐 덧붙이실 말씀 없으실까요? 뭐 저는 아까 했던 그 답변에 좀 더 이제 첨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코로나 상황 이후에 이제 내적 동기부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기존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이 그 모든 업무가 다 체계가 주어지고 또 해야 되는 업무 지시가 위에서 내려오는 환경이 아니라 각자의 구성원이 여러 개 역할을 하면서 지금 우리 조직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역량이 이전에도 동일했는데 이제 이 그 역량이 부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물리적으로 같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의 이제 뭐 굳이 감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시 없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회사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내가 하는 일이 그 미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게 사실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내적 동기부여가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코로나 이후로 더욱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재형 교수님 혹시 뭐 저는 지금 질문은 코로나 이후의 인재상을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일단 비대면이 굉장히 더 많이 심해졌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산업이 많아지고 이제 멀리서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따라서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고요. 또 좀 이제 직업의 다양성이 오히려 좀 그런 이제 집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옛날처럼 그렇게 정규직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뭐 프리랜서라든지 뭐 이렇게 계약으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고용 형태가 굉장히 잘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드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경쟁이 심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인재상은 그런 걸 잘 적응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분들이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잘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좀 같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게 코로나 이후에 좀 인재상도 달라졌지만은 그 인재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 좀 제가 뭐 공통적인 그걸 뽑아서 이해하자면 결국은 코로나 뭐 이후 시대, 그 코로나 시대와 또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는 사실 어떠한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모든 변화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 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인재의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근대적인 인재상 아니면 이전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 이전의 인재상이라고 하면 20년 동안 그동안 인류가 쌓아놓은 그 지식을 잘 습득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그걸 잘 펼치고 그 나머지 인생은 이제 여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뭐 후손을 돌보거나 뭐 자신의 지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10년 후에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냐 이런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 그 인재들이 그런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또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인재가 아닌가라는 공통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인재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인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제 좀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디지털 그 이코노미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인재가 이제 그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뭐 아니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뭐 인재,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뭐 그런 인재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력난도 굉장히 정부가 통계낸 것만 해도 앞으로 5년간 35만 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IT 업계에서만 추산한 거고 이제는 모든 산업이 디지털 이코노미로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기존의 제조업이나 이런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재까지 포함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많다 이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만 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인재는 아닐 텐데 가장 중요한 인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의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그 부족 뭐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는 얼마나 심하고 또 실제로 어떤 그 사람들이 필요하길래 전국의 4년제 대학에 학위 과정 없는 교육 과정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은 인재가 아닌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그런 인재들 어떻게 키워낼지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박재성 이사님이 가장 직접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한 테크 코스가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도 이제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 2018년이나 19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부족이 상당히 심하다. 이런 부분을 피부로 느껴서 우한 형제들에서도 이제 많은 개발자들 채용하고 싶었는데 이 인재풀이 한계가 있는 거죠. 거의 고정된 상태에서 비슷한 수준의 회사들을 계속 뺑뺑이 도는 그런 환경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인재풀을 좀 넓히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점점 이게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인력 부족 현상이 정말 심각하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연봉을 올리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일상화하거나 이런 식의 상당히 좋은 처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자를 채용하지 못해서 상당히 다 힘들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면 최근에 네카라쿠베 이런 식의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네카라쿠베라는 유명한 회사들에서도 사업을 확장하면서 거의 수백 명대의 개발자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스타트업이 상당히 그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견 스타트업들에서도 거의 수십 명, 수백 명씩 지금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거기서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기존의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다른 산업군까지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개발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 기존 제조업이라든가 기존 기타 산업들에서 요구하던 인재들하고 네카라쿠베 같은 회사들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 상들이 좀 달랐거든요. 최근에는 이 스타트업과 좀 그래도 큰 회사들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거의 인재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재상들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인재상들을 요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환경의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런 인재들이 없는 상태고 그런 인재풀들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은 나중에 작은 스타트업들이 개발자를 채용하지 못해서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한 테크코스 같은 데서 많이 키워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부족이나 인력난은 계속 심화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샌드버드는 또 글로벌 비즈니스 하고 계시니까 한국에서 개발자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좀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나 아니면 지금 진출해 계신 국가에서도 좀 그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더 심하다거나 거기는 좀 낫다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제 생각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인력난은 세계 각지에서 공통적인 좀 상황인 것 같고 오늘 이제 포럼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 일단 모든 게 이제 다 디지털화되는 지금 시대에서 갈수록 개발 또는 기술의 역량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른 공급이 충분히 이제 받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비대면 사회로 갈수록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인력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질문 주신 부분이랑 이제 조금 다른 의도의 답변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개발자분들이나 기술자분들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양성도 물론 중요하고 그 수요가 지금 공급이 뒷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갈수록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직원들이나 아니면 잠재적인 그 지원자분들이 회사에 요구하는 사항들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저희가 회사가 이제 직원들이랑 협상을 하게 된다면 처우 아니면 뭐 휴가제도, 복지 이런 내용들의 그 주제들이 이제 주로 이루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정말 많은 요구 사항들이 생긴 것 같고 뭐 회사에서 어떠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을 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 발전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이 개인의 그 입장이랑 얼라인 되는지 이런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직률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인력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그 뭐 밸류 프로포지션을 정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지원자분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이 회사 차원에서의 인력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답변이 제가 사실 그 홍기남 총괄님께 다음번에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데 답변을 먼저 하셨으니까 그 이어서 질문해 보면 그래서 샌드버드는 이제 글로벌 그에서 이제 그 다양한 인재들을 같이 이제 그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밸류를 그 드리는 네네. 것을 우리 샌드버드는 어떤 밸류를 인재들한테 줌으로써 인재들과 같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샌드버드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경쟁적인 보상이나 아니면 복지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샌드버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좀 더 고유의 그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 저희가 현재 본사는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고 단순히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도 한국의 업무 방식이랑 또 미국의 좀 더 선진화된 업무 방식들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만의 업무 방식을 찾아가는 이러한 그 시도를 같이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샌드버드가 이제 그 채팅 API라는 버티컬 산업에 있어서는 그 세계에서 가장 리딩하는 그 위치에 있는데 이러한 버티컬 산업의 리더로서의 발전을 계속 끊임없이 하려면 어떠한 그 역량들이 필요한지 이런 그 산업의 리더라는 점을 좀 내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세 번째는 저희의 이제 스톡 옵션 지분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 이제 저희 지분 프로그램을 좀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실리콘밸리 수준의 스톡 옵션 지분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세 번째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기남 총괄님도 그럼 스톡 옵션을 받으셨겠군요. 네. 네, 그 샌드버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업의 가치와 또 그 가치를 통해 성장을 나누는 것을 이제 인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고요. 그 최재형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일단 뭐 개발자 이야기 하다가 뭐 또 이 샌드버드 이야기까지 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35만 명이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른 또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인재난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를 그 굉장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 기울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국제기구에서 이제 활동을 해보셨으니까 우리나라만 좀 그 유난을 떠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세계 각국이 다 이런 인식을 갖고 뭐 이제 국가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나요? 꼭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만 한정하면은 나라마다 뭐 그런 나라가 모두 똑같겠습니까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직업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지금 학생들은 어떤 스킬을 가져야 되냐 이런 고민은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이거 좀 정부가 확대 재정을 해야 되는데 좀 신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두 가지 디지털과 그린 부분에 이제 정부가 확대 재정을 작년에 크게 발표를 하면서 올해 그
그 코리안 뉴딜 2.0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새로 추가된 게 휴먼 뉴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인재 양성에 대해서 얘기가 됐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 2.0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지금 한 41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64개로 2025년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생도 확대하고 또 이 지금 이제 주력 산업 재직자뿐만 아니라 뭐 경단녀라든지 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민간 협력을 통한 AI 분야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재를 8.9만 명을 추가 양성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성된 인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까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한 가지 퀘스천이고 또 정부에서 교육하는 것이 과연 산업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과 괴리가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은 지금 우리가 몰랐던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갔을 땐 항상 늦는 편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한 9만 명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뭐 35만 명 정도가 공급이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울까 이것은 이제 한국의 좀 더 큰 숙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문제는 저도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있으니까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그 너무 많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좋은 개발자가 있으면 또 네카라쿠베에서도 빼가고 또 삼성전자에서도 빼가고 이제 뭐 글로벌 기업에서도 빼가고 하다 보니까 뭐 그 이 인력난이 점점 그 심화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꼭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35만 명을 길러낸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너무 많아서 주로 이제 SI 영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컴퓨터 학원 배우고 6개월 정도 코딩 교육 받고 나와가지고 구피 교육이죠 그것도 뭐 해가지고 근데 그 단순 작업만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저임금에 착취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근데 이게 동시대에 다 존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최지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가 이제 그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 방식의 그런 교육으로 나오는 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뭐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 해서 이제 좀 이제 민간하고 협업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그런 대안적인 그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모델이 바로 우한 테크 코스가 그 중에 그 하나잖아요. 그리고 박재성 이사님은 뭐 그 전에도 NHN 넥스트에서도 한국형 이제 대안적 뭐 에코의 42보다 먼저 시작하셨었죠. 사실은 그런 걸 하셨으니까 좀 그 부분 조금만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한 테크 코스가 좀 지향하는 바 이게 이 코스에 나온 분들을 우한 형제들을 취업시키려고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길러내고 그 중에서 또 마음이 잘 맞는 핏이 잘 맞는 분들을 또 우한 형제들에서도 쓰고 또 사회로도 내보내겠다 이런 그 계획이신 것 같은데 좀 어떤 방식으로 좀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다르게 이런 인재들을 길러내고 계신지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한 테크 코스는 사실 아까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생태계의 인재풀이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인재풀을 좀 늘리기 위해서 만든 교육 기관이고요. 제가 이제 교육을 한 지 한 9년 됐는데 처음에 교육을 할 때 기존의 이제 강의식의 주입식 교육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좀 다른 식의 교육을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에 대한 고민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건 우리가 가르치기보다는 이 그 교육생들이 뭔가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이 친구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경험을 하다가 힘들 때 저희는 멘토링만 해주는 뭔가 코칭만 해주는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NHN 넥스트가 일정 시간 동안 제가 몸담고 있다가 이제 정리가 되고 다시 우한 테크코스 합류하면서 그걸 중점적으로 그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 교육기관은 뭔가 미션이라는 저희 목표를 잘 설계를 해서 그 속에서 이 친구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힘들 때 저희가 뭐 면담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는데 누구든지 저는 다 도전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힘든데 그거를 포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작은 미션 단위로 쪼개고 그걸 레벨화 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할 때 현장과 좀 더 연결하기 위해서 미션 수행한 걸 현장에 있는 리뷰어라고 저희는 하는데 리뷰어 분들한테 리뷰 요청을 하면 피드백을 하는 1대1 피드백을 하니까 상당히 게임을 진행하는 요소까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상당히 재밌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몰입감 있게 저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어차피 저도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면 훨씬 더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한테 지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한테크 코스의 더 다음 단계 목표는 이거를 고등학교까지 내려가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충분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인재가 부족한 또 이유 중에 큰 부분은 너무 성인이 됐을 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방향으로만 저희가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주도적이고 리더십 역량을 갖춘 인재는 초중고등학교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걸 성인이 됐을 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하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깨져야 된다. 그럼 본질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서서히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이 문제를 발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도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게 저희 스타트업들이 이야기하는 앙트러프로너십입니다. 앙트러프로너십이 무슨 기업을 경영하는 능력이 아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일맥상통하죠.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그런 앙트러프로너십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고, 창업자들은 또 현실 세계에서 비즈니스로 또 풀어내는 것이고, 뭐 그런 이제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초중고 특히 대학 교육으로는 그런 인재를 못 길러낸다 이런 얘기로 결국은 귀결이 되는데 또 우리 최재훈 교수님이 또 현장에 계시니까 왜 못 길러내는가 우리나라 대학 교육 또는 대학 교육을 정점으로 하는 대학 교육 좋은 대학 가기 위한 목표로 이제 초중고 교육이 짜여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대학 교육을 정점으로 해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 계셔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왜 못 길러내고 이걸 뭘 바꿔야 이게 좀 그럼 이런 인재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한국 교육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좀 획일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초중고 때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대학 가서는 또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한 그런 자기주도적인 도전하는 이런 것은 틀에 짜인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한번 질러볼 수도 있고 넘어졌을 때 또 다시 일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이제 초중고 대학교를 다 나와서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다시 이제 최근에 한국에 와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랑 지금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더 주입식이었고 조금 더 이렇게 경직돼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대학원생들은 훨씬 조리 있게 말하고 글도 잘 쓰고 그래서 저보다는 좀 더 나은 인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문과 쪽이지만 이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는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아주대에서는 자율학점제 뭐 그런 거를 한번 시도해봤다고 하는데
일반 과목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나는 이런 수업을 하고 싶다고 자기가 수업을 짜고 그대로 실행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학점을 주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또 학교가 지원을 해준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다양화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 기술도 그렇지만은 지금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 혼자서 하기가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외국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하는 것을 수출할 필요도 있고 이런데 좀 해외랑 좀 더 많은 지금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 회사와 한국 학교뿐만 아니라 한국 학교와 해외 기업 그리고 해외 학교와도 좀 특히 공대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교류를 더 많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꼭 뭐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뭐 인도라든지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도 교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시장을 키워나가면서도 좀 우리 교육 과정의 유연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이제 좀 제일 중요한 이야기로 접어들어서 저희가 그 인재란 과연 무엇인가, 퓨처 탤런트는 어떤 것인가, 또 뭐 그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중요한 거는 뭐 짧은 시간에 저희가 결론을 내리긴 어렵겠지만 뭐 대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렇다면 이런 이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그것이 국가적 시스템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델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그 교육부 장관을 고잭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의 그 창업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해가지고 막 거대한 변화가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같이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신나는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대요. 근데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원격 교육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하기 전에도 이제 이전에 뭐 미네르바 스쿨 같은 그런 온라인 교육의 모델도 있었고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에콜42 같은 모델이나 뭐 소프트웨어가 아닌 쪽에서는 이제 뭐 하이퍼 아일랜드 같은 이제 뭐 그런 모델들도 있었는데 좀 각자 경험하신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그 대안적 모델이라든지 시스템을 좀 고민을 해보면 그 또 우리나라 또는 아니면 글로벌 차원에서도 훨씬 좋은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데 대한 좀 인사이트를 하나씩이라도 좀 보태주시면 이 듣고 계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홍기남 총괄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이 뭐 국가적인 정책들이나 아니면 교육기관들에서의 움직임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은 뭐 기업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그 현재 우한 형제들에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이게 기존처럼 단순히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의 그 인재 양성 그 트렌드를 보면 뭐 단순히 전문성의 교육보다는 창조성, 뭐 이노베이션 이런 부분에서의 그 양성 그리고 이제 뭐 대인관계 능력이겠죠. 이런 인터퍼스널 스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부분인 것 같고 뭐 일례로 이제 저희 그 샌드버드 같은 경우는 리더십 코칭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방식은 모든 매니저분들에게 이제 개인화된 리더십 코칭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그 이제 각자 담당하는 조직에서의 코치 또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서 이런 러닝이나 아니면 그 개발 데벨롭먼트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그냥 전문성을 키우는 양성보다는 좀 창조성에 강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교육기관들에도 뭐 비슷하게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에서도 뭐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뭐 교육기관에 대한 뭐 그 깊은 견해를 드리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더 그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이런 창의적인 리더의 배양 그리고 또 글로벌한 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네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그 좀 집중을 하고 또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 부분이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좀 설계가 되면 이미 많은 그 학교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좀 더 강조돼서 설계가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성 이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만약에 리소스의 제약이 전혀 없다면 우한 테크 코스도 어쨌든 기업의 리소스를 바탕으로 하시니까 리소스의 제약이 전혀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뭐 어떤 이제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좀 이런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한 테크 코스도 처음에 작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아까 잠시 언급했던 그 정부에서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그래서 저희 교육기관에 상당한 자유도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기존보다 좀 배로 확장을 하고 이런 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우영이라는 기업도 지원을 하지만 또 정부도 같이 지원을 하니까 그 협력이 되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또 지원하려는 교육자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맞닿아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정부 제가 개인적인 바람을 먼저 좀 얘기하자면 정부에서 지금까지 너무 양에 집착하는 그 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좀 질 좋은 개발자들을 양성하는 역량 있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항상 개발자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거의 20년 이상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교육생들하고 만나보면 이 환경만 잘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이 친구들이 잘 성장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되게 걱정된다. 제가 보기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이고 괜찮거든요. 근데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많은 곳에서 실험을 하고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간섭을 많이 했거든요. 뭐 행정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았는데 좀 이제는 방향성을 지원을 하되 좀 간섭을 하지 않는 대신 이 자금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면 징계를 확실하게 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한다. 그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훨씬 더 이런 새로운 실험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 가려는 교육자들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 지금 이미 뭐 여기서 논의할 필요도 없이 방안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각각 뭐 정부든 아니면 교육기관이든 그런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인재를 길러내는데도 인재들의 자율성을 우선해서 이제 짜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주입식 교육을 하기보다는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해주면 거기에서 그 재능들이 꼽힐 거다 이러는데 그거를 하는 시스템 자체도 보면은 이제 지금 박재성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민간에서 기업이나 이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정부가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가 부족하다 그러면 정부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제 크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고급 인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매년 350억을 들여가지고 정부 그 산하의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양성합시다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차 민간이 그 먼저 하면 좋은 것들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자세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과거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그거를 해결하겠다라고 관주도로 했다면, 근데 이제 뭐 연결해서 이제 그 최지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정책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시스템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소프트웨어 개발자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안적 모델을 가져가자 이런 제언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소프트웨어 개발도 그렇고 스타트업 지원도 그렇고 다 사실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간섭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옛날에 우리가 제조업 때 뭐 정부가 이제 그 재벌들 모아놓고 반도체 해가지고 수출 뭐 얼마 달성하고 뭐 그 중에서 1등하면 더 지원해주고 이런 식의 그 탑다운 산업 정책은 더 이상 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어느 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지 교육 과정을 짜야 되는지도 정부가 하려고 하면은 너무 늦죠. 그래서 민간과 시장에서 자유롭게 가는데 다만 그것을 그대로 날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게 한 가지가 이제 제도고 또 다른 방향은 저는 사실은 양극화 완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AI 자동화 같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부자들은 더 이제 자본이 있고 데이터 기업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제 취약해지고 청년들은 그런 자동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고 이런 상황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 선진국에서도 많이 보였고 중진국에서도 많이 보였는데 제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후진국의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결과가 오히려 반대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들어온 다음에 양극화가 오히려 더 완화됐어요. 그 이유는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뭐 주변에 은행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돈을 보낼 수 있고 뭐 농부나 어부들이 이제 시장 가격을 이제 전화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더 비싼 시장에 갈 수 있고 이러면서 그 기술이 누구한테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그 양극화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청년 일자리, 양극화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포용적 기술, 포용적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어떤 기술을 어떻게 누가는 민간과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포용적 기술에 우리가 오늘 인재 양성을 할 때도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데이터 기업에 가는 것도 인재 양성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뭐 이제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돕거나 또 이렇게 중간에 그 취업이 끊긴 제조업에서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다시 서비스 산업에 들어올 수 있게 돕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이 포용적 기술이고 포용적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는데도 제가 마지막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바로 또 최지은 교수님께서 해주셔서 이제 또 시간도 되고 해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제 워낙 말씀들을 잘해주셔서 궁금하신 게 따로 의견들은 몇 개 올라왔는데 궁금하신 게 따로 있으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좀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그리고 세 분께 한 번씩 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까 했는데 너무 다 세 분이 마지막에 제가 원하는 청중들이 원하는이죠. 제가 원하는이 아니라 청중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그대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퓨처 탤런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모든 방향은 사실은 이런 인재들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문제는 비단 그 인재들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역시 인재들이 해야 될 몫이고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디지털 이코노미에 있어서 양극화라든지 또 기술에 있어서 소외되는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수의 엘리트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논의한 것이 아니고 결국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인재들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나눈 것들을 저희 다 같이 실천하면서 좋은 인재들이 또 나와서 다음번에 모일 때는 가장 아끼는 인재 한 분씩 데리고 나와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이야기해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길러내고 있는지
검증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세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의 아닌 숙제를 한아름 떠안고 네 번째 섹션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막 마지막 세션을 함께 해주신 저희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여태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 약 150여 분의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포럼이 종료된 뒤에 아까 진행이 되었던 퀴즈 이벤트 당첨자와 사전 3차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저희 네 번째 세션이 종료가 돼서 이제 슬슬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제4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을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션에서 나눈 얘기처럼 디지털 경제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위해 인재 양성은 필수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토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에 대한 고민과 시도가 다양하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 기회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포럼의 앞으로도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향해 끊임없는 탐색과 논의의 장을 저희는 계속해서 열어가고자 합니다. 내년에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올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주관하는 제4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공식적인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